첫 번째 이슈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도 쏘았죠.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13일 사이에 4차례 무력 시위. 굉장히 잦은 겁니다. 그리고 이례적이죠. 보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4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았어요. 어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북한 당국에서 뭔가를 얘기했어요. 이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음장을 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제죠. 그 길의 해법으로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평화 경제 언급 다음 날 대남 도발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인데요.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새로운 길 모색,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남한, 맞을 짓 하지 말아야 한다. 막말 쏟아낸 북한 외무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뭔가 발끈하는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봤던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북한 당국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 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 전투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냐고 떠들고 있는데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초사로 될 것이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어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장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군요. 어제 북한이 4번째로, 최근 보름도 안 된 사이에 4번째로 뭔가를 쐈는데요. 우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오늘 새벽에 밝혔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새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네.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왜 이런 막말을 하는 걸까요? 겨냥하는 거는 이달 5일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훈련이죠. 20일까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북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건대 앞으로도 20일까지는 몇 차례가 될지 모르지만 추가로 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뭐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날짜를 따지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는 한미 간의 합동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위협이었고 어제의 경우는 이미 시작이 된 상태에서 쏘아 올린 거고요. 사거리를 보면 7월 25일에는 600km.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산이든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쐈을 때 우리 한반도 영역,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제의 경우는 경북 성주까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말하면 한미 간의 시설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쏠 수 있다. 그럼 사드가 배치된 곳?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기지를 겨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4차례 지금 쏘아 올린 여러 형태를 보면 그동안에 보여줬던 다양한 무슨 방사포든 또는 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형 전술 유도탄이든 새로운 고도 그리고 새로운 궤도 비행을 보여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 요격이 되지 않는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걸 북한이 과시한 걸로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죠.
그래서 맨 끝에 지금 성명 끝에 담화문 끝에 고단할 정도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에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짐작을 하자면 그동안에 중단했던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본토를 겨냥해서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또 쏠 수 있다. 그렇다면 북미 간의 회담이나 대화는 우리는 관심 없다. 뭐 이런 상당히 고강도 협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배수진처럼 쳐놓고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유경 전 의원님, 지금 방금 새로운 길 모색 얘기했는데 사실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도 새로운 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메타에서 한참이 지나서 지금 등장을 또 한 겁니다. 새로운 길, 이 상태로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동아일보 기사 보여주셨는데 동아일보의 전날 다른 기사에서는 합동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간의 접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사일 실험은, 미사일 발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바지 북한이 목리를 부리는 것이다. 목리? 기싸움이고 무력 시위다 하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북미 간의 뉴욕 라인이나 제네바 라인이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이 보기에 아직 조건이 맞지 않는 그 막바지에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빌미로 삼아서 뭔가 본인들의 무력 시위를 하기 하고 위해서. 자기 존재 입증을 하고 저는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사실 저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언동도 그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서울 불바다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새로운 길은 협상을 위한 자신들의 어떤 무력 시위와 연동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북한에 일단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요, 미국은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뭐 그거 짧은 거 아니냐, 뭐 별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접촉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분위기 분명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단거리 발사 미사일은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죠. 미국까지 안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과연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특히 야당으로부터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직접 군사 도발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반발하죠. 연이은 도발에 북한 비판을 좀 꺼리는 거 아니냐. 가능하면 청와대가 북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양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에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지금 몇 차례 열리긴 했는데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청와대 미국 중거리 미사일 검토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정 실장은 북측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소통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이 얘기도 있었어요. 어제는 청와대 관계자가 다 거의 출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도 출석을 했는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갔어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실험 몇 번 했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영민 실장 2번인가? 1번인가? 확신을 못한 답이죠.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장 차장 1번도 안 했습니다 하고 귓속말로 전합니다. 그러다 표창원 하도 없었으니 그렇죠. 그러자 뒤늦게 1번은 있었군요.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숫자와 시기.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어제 답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기사 또 있죠. 정의용 실장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북한 미사일 9.19 위반 아니다. 그러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 굉장히 반발했다. 이게 거친 말도 좀 오고 갔어요. 뭐 저런 안보실장이니 뭐 서로 반말 삿대질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방부 장관님과 군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지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아니요, 저는 이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걸 확실하게 아니죠. 사실과 분명하게 다른 할 게 필요가 아니죠. 있다고 제 속기록에는 그렇지 속기록을 않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 제가 여기서 실장님하고 계속 논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논란 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 답변의 태도는 뭔가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사실에 근거한 그 질문을 하셔야죠.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 속기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쎄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용 실장님. 저도 불쾌합니다, 의원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얘기는 지금 자꾸 논란이 제가 국방부에 그 압박을 넣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속기록 보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 저를 초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상당히 않습니다. 불쾌하다고 의원님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자, 어제 국회 운영에 참 많은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그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태도의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도 이렇게 약간 좀 있습니다. 신영 교수님, 일단 청와대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발이 아니라 직접적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우리 군이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군사 도발은 아니었다고 그러고 확실한 거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 전날 군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속기록에는. 따라서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에 따른 입장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안보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위기 속에서 뭐 저희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말장난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뭐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국회로 불러내서 저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 자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 상황을 좀 보면요, 사실은 답변을 하는 청와대나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야당 쪽에서도 보면은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렇죠. 답은 정해놓고 이 상황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한쪽은 어떻게든 이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정해진 답을 위해서 몰아가는 분위기, 양쪽에. 그러니 타협이 안 되고 저렇게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전쟁에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는 장수를 말해서 내려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야당은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좀 더 엄중하게 또 효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도 다 생각을 한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또 청와대도 조금 더 국민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또 다른 모습, 표창원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핵실험을 말씀하시죠? 네, 핵실험. 아, 네, 핵실험. 그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2번인가 했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네? 실장님, 잠깐만, 안정을 좀 찾으시고요. 네, 김현종 차장님이 답변 주신 미사일 실험하고 헷갈려가지고. 네, 핵실험이요. 네. 그러니까 하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2017년 9월에 그 핵실험은 한 번 있었었고요.
2017년 9월에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제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네요. 예. 네, 한 차례. 그건 좀 지금 ICBM급 탄도미사일이 2017년 7월 4일, 7월 29일, 2017년 11월 29일 세 번이나 발사가 됐습니다. 물론 핵실험도 했고요.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될 분들이 모르시고 그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태연히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이게 지금 국회를 우러가는 처사 가지고 뭡니까 이게? 노영민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이제 표창원 의원 저는 아마도 이제 그 이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의 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횟수가 더 적다라는 것을 부각해서 물어봤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동이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핵실험 몇 번이나 있었느냐, ICBM 발사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는 걸 물어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북 간의 긴장이 완화가 되고 있고 북한도 핵실험을 전혀 덜 하고 있고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추진하고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한 노영민 실장이나 김현종 이 차장 같은 경우에 숫자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 전시의 상황에서 장수를 말해서 내려오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장수가 현재 전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장수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북한에서 감성적이고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몇 번 핵실험을 했는지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유기용 전 의원님. 네. 좀 답변을 좀 빨리 명확하게 정확한 사실 전달 답변했으면 좋은데 약간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그런 생각이 아니지만 오해를 또 불러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요.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뭐 노영민 실장보다는 실무자들 그렇죠. 사실 안보실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저도 좀 질책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핵실험을 3번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8년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평창올림픽 그리고 판문점 회담 이 이후에 핵실험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2018년 이후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풍계리는 어쨌든 뭐 기자들 보는 앞에서 폭파했고. 그리고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예전에는 장거리 말고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종의 무력 시위적 성격이지. 사실 예전에 뭐 연평도에 포격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근데 지금 뭐 우리 국토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발사하는 것은 아닌 저는 무력 시위적 성격이라는 점을 정의용 실장은 저렇게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사실요, 지금 유기용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으면 그래도 야당 쪽에서 조금 이해하는 것도 있고 질문이 좀 다른 거 넘어갔을 텐데 저렇게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러니까 야당 쪽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묘하게 돼버렸잖아요. 약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보시죠. 일본 오늘 구체적인 보복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2일 2차 경제보복,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뺄지 시행세칙이 공개됩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피해 규모 윤곽이 잡힐 듯하다. 그런데 일본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은요, 좀 모호한 국면이 계속 있어요. 모호한 모습들. 그래서 규제 품목 리스트는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이 돼 있습니다. 이러면 또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뭘 뺀다고 얘기해 숫자만 딱 얘기해놓고 뭔지는 또 공개 안 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아베 총리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베의 본심, 한국, 청구권 협정부터 지켜라. 이게요. 그동안 일본은 경제 보복하면서 이거는 정치적인 거하고 상관없다. 강제징용과 상관없다. 청구권 문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유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런 거다 했지만 얘기를 해버렸네요. 정치적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 배제 후 첫 공식 발언 어제 나왔는데요. 수출 규제 이유가 아닌 안보 문제인 셈이 됐습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불현듯. 징용 판결 관련 조치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입니다. 시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투하 74주년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청구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뱉어놓은 말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걸 또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이번 메시지는 최근 한일 간 사태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처럼 수출 관련 문제가 아니라 역사 및 정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불현듯.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아베 총리 한국 청구권 협정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우리 외교부 1차관 조세영 차관이 과거사에 따른 경제 보복임이 입증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중요하지만요. 차관, 우리는 차관이 대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부대신, 우리로서는 차관입니다. 차관이 무례하게 표현을 써가면서 반응을 보였죠. 우리가 똑같이 해준 겁니다. 아베 총리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차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한일 간에 치열합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 보시면 외교부 차관이 아베 발언을 저격했습니다. 일본 차관 문 대통령 비난에 맞대응한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로써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最大の問題は国家間の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日韓請求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国際法に基づき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いずれにせよ、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자, 경제적 이유라더니 사실 정치적 이유가 더 큰 이유라는 걸 스스로 얘기한 셈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보복이 아니고, 물론 경제 보복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역사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는 거를 입증을 한 거고요. 자인을 한 거고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쪽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라. 특히 양 정상 간에 만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아베 총리는 찬물을 끼얹어버린 셈이죠. 아무리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도 일본은 이미 이제 그런 거는 관심이 없다, 받지 이 않겠다.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바닥에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조금 더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일본이 발표하려고 하는 시행세칙, 화이트 국가 시행세칙 같은 것도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1,100개 품목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해당될 것인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일본은 이미 그려놓은 큰 그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때리기를 위한 조치대로 취해갈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어저께 아베 총리가 얘기를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와 관련된
행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일본은 예.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서 가장 아프고 아킬레스건은 가해자 있는 상황, 가해자 일본의 입장은 변할 수 없다. 하토야마 전 총리 같은 분은 피해자들이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독일이 이미 전범으로서 그런 입장을 취해왔고 그러나 일본은 그런 입장과는 무관하게 지금 행보를 취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어제 원폭 피해자인 자기들의 입장에 더해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국이 우리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맞대응을 한 것이다라는 점을 뭡니까? 피해자 코스프레입니까, 그럼? 뭐 일종의 그런 셈이죠.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제의 언급과 장소는 아주 전략적이고 보도의 판단 아래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 그다음에 저런 메시지 내용. 뭐 우리로서는 그 메시지 차곡차곡 쌓아둘 필요가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외교부 차관이 반박을 하는 저격 입장을 냈다는 거. 이 부분이 참 외교적에서 치열하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 얘기를 하시면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최근에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취소하라고 아베에게 요구했고 1991년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조약국장이 대일 청구권이 체결됐지만 개인 간의 문제는 남아있다. 이건 일본 전 총리가 한 얘기고 또 그 말을 한 당사자가 당시에 조약을 담당하는 조약국장이었다는 겁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점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 같은 그런 분들, 일본 내에 합리적 이성을 가진 분들과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제 아베는 자기 본심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의 좀 우군으로 삼아서 뭔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일본과 관련된 문제 국내로 좀 시야를 좁혀보겠습니다. 최근에 불매운동도 그렇고요, 반일 캠페인,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일본 여행 금지, 올림픽 보이콧, 여당 반일 공세 위험 수위 아니냐, 한국 일본은 제목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의지를 보필한다, 이딴 강경 행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일단 좀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어제 민주당에서 열렸던 회의장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독립, 그리고 보시면 안중근 의사의 친필, 뭐 이런 글씨죠. 그리고 이 단지를 한 손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걸려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혈기,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 회의장에 이 모습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사진 봐주시고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총선에 역풍될까 우려해도 지지율 동반 상승에 고무된 듯하다. 여당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일 자극적인 대안을 쏟아낸다. 그리고 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요,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뭐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선수의 꿈 짓밟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 측의 공세에 빌미가 되기도 한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여권 내에서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여기 좀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는 것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일본 전역 여행 금지 구역 설정 검토,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고려 등 자극적인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구청, 서울 중구청 노재팬 깃발.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노재팬 깃발을 어제 오전에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그러자 혐한 유발 비판일자 중구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깃발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도 어제 있었습니다. 배너 철회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고요. 정의당에서는요, 무개념적 반일이다, 이런 논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뭐 동경도 그렇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렇죠. 야구를 비롯해서 또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서 해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올림픽과는 무관하게 우선은 방사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죠.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분석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요 빈칸에 들어갈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추정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여론 편승 과도한 반일이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집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무슨 애국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애국주의인데 이게 무슨 애국주의라고 경향신문은 평가를 했을까요? 요 빈칸을 써주시는 겁니다. 답을 써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내용, 힌트가 여기 좀 담겨 있거든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도쿄 여행 금지, 올림픽 보이콧 등 발언이 본문을 이룬다. 그리고 일본 가면 코피나 뭐 이렇게 써 있는 티셔츠 판매도 있다 그러네요. 희화화 논란도 있다. 지자체 노저펜 깃발의 결의대회 경쟁, 뭐 치적 쌓기 아니냐 이런 눈총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권위주의 시절 같다. 시민들 자발적 운동 의미가 퇴색된다. 나서지 말라 제발 좀. 이렇게 반발도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빈칸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분 패널께서는 답을 쓰셔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답을 쓰신 변환봉 변호사부터 보겠습니다. 포퓰리즘.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을 포퓰리즘 애국주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제 영상에서 최재성 의원의 발언이 나왔었는데 일본 전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좀 제한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위험 지역에 대해서 여행 자제 권고하는 것과 여행 금지 구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게 되면 여권법에 따라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면은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면 안 되는 게 되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단순히 여론에만 의식해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론만 의심해서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애국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최양호 교수께서는 관제 애국주의다 이렇게 쓰셨네요. 근데 관에서 애국주의라는 건 국민의 스스로의 감성과 자기 판단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관에서 주도하는 그리고 관에서 통제하고 관에서 만들어가는 애국주의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 정부에서 할 일은요. 우리 전쟁은 우리 기업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전 수칙만 내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정부하면 나중에 어떤 식의 협상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권에서 이런 모습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럼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변환봉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포퓰리즘이라고 국민들 눈에 비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계속 뭐 그쪽 연구소에서도 이 뭐 한일 전쟁이 총선에 유리하다 등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선거입니까 이유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길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전쟁을 지금 국민들을 앞세워서 나가는 부분, 관제 애국주의의 한 사실 뭐 전쟁이 항상 우리만 이기고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분명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제 애국주의다. 아마 정치권 지자체 요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제 애국주의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유경 전 의원께서는 감성적인 애국주의다. 이렇게 쓰셨네요. 실제 정답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판 수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왠지요. 네. 근데 저는 좀 정답이 아닌 것 같지만 평이한 답변을 쓴 이유는 애국주의가 악용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의 쇼비니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애국주의에서 시작됐던 거죠. 저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애국주의가 필요하지만 냉철한 애국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는 건 냉철한 애국주의는 아닌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훨씬 더 냉철하다고 생각해요. 중구청장의 반일기 게시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국민들이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가질 테니까 당신들은 차가운 머리로 대응해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일부 정치권에서 좀 지나치게 이 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점에 대한 이제 경계는 공감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일기 문제라든지 올림픽 문제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이라는 유묵은 그거는 좀 지나치다는 거에 사례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기사에 그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회의장에 저 안중근 의사가 쓴 저 글귀 그리고 손도장을 보여주는 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8.15를 앞두고 있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기 전에 러시아 크라스키노에서 동지들과 같이 결의의 상징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순 감옥에서 남기신 유묵이 여러 작품이 있는데 다 저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가장 냉철했던 애국주의자가 안중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 전체를 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핵심인 이등방문을 겨눴다는 점에서. 그래서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원흉을 탁 집어서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반아베로 가야 된다는 교훈도 저 안중근 의사 유묵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 유묵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윤경우 의원께서는 빗나간 애국주의. 어제 지금 최근의 모습이 그렇다고 좀 평가를 해주신 거네요. 평이한 그냥 수식어만 생각해봤는데요. 그 앞에 과도한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중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너무 나갔거나 빗나갔거나 이런 거죠. 방금 유경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감하는 게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라면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나친 반감을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아베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일 수가 있을까요? 중구청에서 내걸었던 이 노 재팬이라는 배너 깃발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명동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지금 뭐 자발적으로 일본 관광을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친인척이 있을 수 있고요. 비즈니스 때문에 일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을 가서 노 코리안이라고 써져 있는 배너를 거리에서 본다면 그건 뭐 반감 이전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오사카 같은데 노 코리아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런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면 이거야말로 과유불급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일로 가면 흔히 말하는 그 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맞상대를 하면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계속 가면 현명한 대응책도 나오기가 어려운 거고요. 관이 나서서 하지 말라. 이거는 뭐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하고 싶지 않고요. 딱 하나만 집어서 얘기하자면 관광객들에게 그런 불안감을 주는 것까지 가는 거는 빗나간 애국주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지금 네 분 정답을 각각 네 분이 추정한 답을 써주셨는데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는 포퓰리즘 애국주의. 그다음에 최양호 교수께서는 관제 애국주의. 유경 전 의원은 감성적인 애국주의.
윤경호 위원께서는 빗나간 애국주의. 이렇게 각각의 답변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여론 편승 과도한 반일이다. 무슨 애국주의 보여주세요. 엇나간 애국주의. 답변을 보니까 윤경호 위원께서 뭐 거의 맞추신 거예요. 엇나간 거나 빗나간 거는 같은 말이죠. 과도하고 엇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근접한 답변을 써주신 걸로 제가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오늘 네 분 말씀하신 걸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요. 1번 전체를 적대시하는 노 재팬을 할 게 아니고요. 횡포를 주도하는 아베 정권에 딱 맞춘 노 아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했죠.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마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런 모습, 궤도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비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북한 갔던 조용필 레드벨벳. 그렇죠.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무비자로 미국 방문 못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 방문이요, 전자여권, 뭐 이렇게 여권 제도가 좀 바뀌면서요, 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하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별다른 비자 받지 않고도. 그런데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면 옛날처럼 면접도 봐야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이후 방북한 3만 7천 명이 대상이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정은 회장, 구광모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해.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무비자, 뭐 인스타 이걸 통하면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복잡해진 겁니다. 북한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요. 다음 기사 보시죠.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말합니다. 정상회담 수행단도 미국 입국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자를 심사받고 다 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대북 제재 강화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공무원은 증명서 내야 예외 적용을 받아서 뭐 비자가 필요 없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북한에 다녀오면요. 그리고 이 수행단에는 꼭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상가족 상봉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고요. 남북 민간교류 위축 불가피할 듯하다. 북한에 다녀온 기록 여권에는 안 났는데 그럼 미국 당국이 북한에 갔다 온 줄 어떻게 파악한다는 겁니까? 일단은요. 비자 신청하는 분이 자발적으로 그냥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당국 자발적 신고로 파악할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하 교수님.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사실상 제재 아닙니까, 그럼? 제재죠. 근데 저는 여기 해당자예요. 작년 10월 달에 북한 갔다 왔고요.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럼 미국 가실 때 비자 받으셔야겠네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예. 근데 이게 한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다 지금 적용이 됩니다. 전 세계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저런 제도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재가 강화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북한을 가기가 더 갈까 말까 이랬을 때 야 미국 못 간대 이러면 또 그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미국 쪽으로 자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래 체류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북한과 관련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면 북한 가기가 꺼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조금 더 공식화하고 뭐 그런 강화됐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 좀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굉장히 급히 미국을 가셔야 될인데 이 해당이 되시면은 특별 긴급 이 하는 부분 이 제도를 또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비자가 나올 수 처리해 주는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일단은 비자를 맡아 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기간이 연수가 굉장히 이제 길어질 수도 있는 5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시간 되실 때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대북 제재 강화라고 보여집니다. 북한과 우리 관계가 다른 제3국가 관계가 좀 달라서 미국이 그런 측면을 좀 배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괄 적용을 시켜버리는군요, 이렇게. 변호사 변호사. 만약에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여권의 기록이 안 남잖아요, 북한을 갔더니. 그러면은 미국이 파악할 방법은 우리가 뭔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미국 쪽에 어떤 자료를 주거나 그런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북한 다녀왔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신고를 안 할 경우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타 그 비자 프로그램 자체에 이제 과거에 다녀온 국가에 북한 난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거짓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비자를 받거나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엄격하게 강화가 되면서 본인의 SNS 계정까지 올리게 한다라든가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자체적으로 검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국내 신문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 핀셋식으로 일반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라기보다는 거기서 몇몇 케이스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입국 단계에 있어서 북한에 갔다 온 사실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입국을 거부하겠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샘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다녀왔는데 안 다녀왔다고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비자 없이 미국 갈 경우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당국의 어떤 정확한 판단 기준은 이 거짓말하면은 거기서 뭐 가치가 없거든요. 미국에는. 그래서 언어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잘 해야 되고요. 뭐 굉장히 많은 이 시간이 필요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시간을 내시면 또 이 부분은 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미국 갈 때 좀 편했었는데 좀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을 소개하는 코너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2명의 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죠. 안젤리나 졸리. 헐리우드 스타죠? 근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연세대를 다니게 됩니다. 이번 가을부터, 2학기부터요. 캄보디아 태생으로 입양이 됐죠. 입양아 매덕스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쪽 사진입니다. 여기가 아들 매덕스, 장남입니다. 입양한 아들입니다. 연세대에서 생명과학공학을 전공하고요. 9월에 입학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한국 대학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도 설명이 돼 있네요. K-팝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꽤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연예 매체가 뭐 설명을 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덕스가 여러 대학에 합격했지만 뭐 미국 대학도 붙었다 그래요. 그런데 연세대를 선택했다. 입학 준비를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 한국어 수업도 들었다. 지난해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이 매덕스가 한국을 방문할 때 학교를 좀 둘러봤다. 뭐 이런 얘기도 꽤 소개가 됐었는데요. 여기 보면 매덕스는 졸리가 2000년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첫 아이다. 여기 보면 입양을 한 3명을 했고요. 그 아들, 딸 해서. 그리고 또 자녀도 직접 낳기도 해서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장남이 이번에 연세대에 입학한다. 이 얘기입니다. 유 의원님,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우리나라 대학을 좀 알리는 측면도 있고 뭐 굳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 뭐 K-팝이나 한류 이런 거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뿌듯해지긴 하는데요. 연세대학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국제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세대학은 아마 언더우드 스쿨이라는 여기는 이름으로, 언더우드 국제대학입니다. 언더우드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이든 한류든 어떤 이유로 이런 그 유명한 스타의 아들이 왔는지 지금 당장 이제 아마 국제사회의 주목을 굉장히 받을 거예요.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는 뭐 대단한 연예인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안젤리나 졸리 본인이 NGO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고 소수자, 마이너리티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상당히 앞장서고 있는 깨어있는 연예인이거든요. 저는 이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 매덕스라는 본인이 한국에 앞으로 뭐 1년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서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기대만큼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뭐 주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런 기대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4년 뒤 졸업을 해서 또 어떤 또 활동을 할지. 신학 교수님, 하나 궁금한 거는요. 전공이 생명과학공학이에요. 하필이면 이걸 전공을 선택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뭐 생명과학공학 뭐 줄기세포부터 이쪽으로 굉장히 많고 또 바이오가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사업으로 가니까 저걸 택한 것 같고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재미난 게요.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송도의 기숙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매덕스라는 친구가 분명 한국의 그런 이 뭐 교우들을 굉장히 많이 사귈 텐데 진짜로 한국의 어떤 이 흐르는 감정과
그런 또 우리의 정 이런 예, 것들을 많이 느끼고 예. 만약에 이제 한 1년이라도 뭐 다니고 하여튼 졸업을 하게 되면 예. 진짜의 홍보대사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대학을 어떤 나라에 졸업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호의적이 되죠. 그럼요. 그리고 거기가 뭐 비판을 하더라도 예.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거라고 한국에서 대학 공부 아니면 대학원 공부를 하고 외국 본국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 유학생들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들 분들이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한국에 있을 때 소주에 삼겹살이 그렇게 생각이 난다. 그 맛을 들인 거죠. 아마 그 자체가 문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이쪽 화면을 좀 봐주세요.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최근에 어떤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영상 내용이 참 어떻게 봐야 될지요. 여기 보시면 지난 1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일본 파이팅. 이 일본 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닐까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색 국가 조치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인 일본어 피켓도 들었다. 이렇게 되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자 이렇게 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해가 안 간다. 해방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결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또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족정기 얘기까지 얘기가 이어졌어요.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당장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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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일본에게 사죄하고 한일 동맹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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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부에게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베 수상님,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을 철저하게 언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폭망하고 매와 같이 서로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런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대가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좀 이거 과연 이해가 안 대한민국 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정말 민족정기 확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후과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영상 보셨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베 총리한테 사죄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베 총리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친숙하다 그럴까요? 또 물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국 분들이 들으시기엔 약간 거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주옥순 대표는 제가 입에 담을 필요도 없이 과거에 워낙 비이성적이고 도를 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저 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뭐 종교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주옥순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과정에서 저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내에서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전 총리,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 또 오피니언 리더들 중심으로 하는 한국은 적인가라는 서명에 지금 6천 명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 내에서 아베 총리를 약간 두둔하는 것 같아요. 저런 지금.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여론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비교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좀 순서를 드리자면
저분이 이제 한때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 않고 계속 이 정부만 비판을 한다면 그럼 결국 뭐 하자는 거냐? 결론은 주옥순 대표 결론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 일본하고 잘 풀어라. 조금 굴욕적이더라도 일본하고 잘 풀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저 주옥순 대표나 그런 좀 비합리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려 섞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부 변호사, 이 주옥순 대표가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 당시에 뭐 당의 디지털 정당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 아마 뭐 임명에만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될 경우에 그에 합당하는 여러 직책들을 줬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입당을 잠깐 했었던 것 같고요. 주옥순 대표는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운동을 많이 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에 입당해서 조원진 의원을 또 상당히 많이 도왔었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별로 당에서 활동한 것은 없었고 뭐 들어온다는 사람이니까 당에서는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뭐 특별히 당에서 활동하진 않았었고 저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라고 뭐 절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아베 수상에 대해서 제가 사죄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쓴소리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베 수상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뭐 시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 일본 그리고 아베 총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습, 뭐 여권의 모습도 있고요. 여기 주옥순 대표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뭐 다양한 의사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은 여론이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닌가 싶으네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상황을 다룬 기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양보는 절대 없다. 보복 또 보복.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더 악화하고 길어질 전쟁이다. 아까 일면 기사 보셨을 때 그동안 무역 전쟁에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37일 만에 깨진 오사카 휴전. G20 회담 오사카 열렸죠? 그때 좀 뭔가 잘해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깨져버렸습니다. 타협 의지 없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 환율 조작국과 협상 성과 없을 때는 발주 투자에 제재 가능하다. 트럼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 불안하고요. 우리 경제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루 24억 원어치 금이 없어 못 판이다. 금, 안전자산입니다. 달러보다 더 안전하다고 통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을 사고 있다는 내용.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쳐서 안전자산에 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감사 편지입니다. 손수 그림을 그려 쓴 이 귀여운 편지. 수신인은 국내의 한 항공사입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탄 8살 최 모양은 갑작스런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는데요. 다행히 탑승객 중 의사가 있었지만 그의 소견은 병원 이송. 이 항공사 직원들은 승객 470명의 동의를 구해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려면 무게를 줄여야 해서 항공유 15톤을 공중에 버려야 했는데요. 직원도 승객들도 모두 감사 인사 받을만 하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메이크업입니다. 영국의 한 백화점과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기획한 10대 메이크업 교실이 논란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12세 이상 여학생들을 공략한 이벤트였는데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 외모지상주의 같은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난에 주최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장벽 붕괴입니다. 화려한 런웨이쇼로 인기를 끌어온 유명 속옷 브랜드에서 영입한 새 모델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 트랜스젠더인데요. 해당 브랜드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모델로 세우는 건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그녀는 이 브랜드의 다른 계열사 모델로 카탈로그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